자, 계속해서 어학개론 보겠습니다. 주제 리스트 1번. 자, 오늘은 그 어학 개론 중에서도 통론 부분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만 시험 문제가 거의 한 20문제 가까이 나왔어요. 이 파트에서만. 근데 현대안으로 치면 3장도 안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여기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소학, 문자학, 성운학, 홍보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이 됐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오히려 한번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같이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여기서 그 어학개론 1번 문제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학의 연구 범위는 한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문자학, 한자의 음을 연구하는 훈고학, 한자의 뜻을 연구하는 성운학을 포함한다. 이게 O일지 X일지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고요. 자, 마인드맵 어학개론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학을 우리가 차례대로 뭐 통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차례대로 뭐 어학이라든가 그 음성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어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체를 아우르는 통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어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소학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소학이 포함하고 있는 게 크게 3가지예요. 근데 마침 이 3가지가 한자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요소와 결합이 된다는 거죠. 한자의 3요소는 뭐다?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형. 음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미를 나타낸다, 이 의. 이 3가지가 한자의 3요소인데요. 한자의 형태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자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자의 변청 과정, 그 다음에 뭐 의미의 변화, 뭐 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음의 개통이랑 변천, 그 발음의 변청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소리적인 측면에 방언이라든가 보통화의 소리를 비교한다던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운 혹은 성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한어에서 현대 한어로 오는 과정에서 뜻이 변하거나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문으로 쓰여지는 거 요즘 현대 그 백화로 다 훈을 달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 것의 뜻을 새기는 학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훈고학, 즉 의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기출문제 가겠습니다. 기출문제집 두 번째 기출문제집은 영역별로 5건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학개론을 찾으시고 1페이지 보시면 자, 현재 중국 어학에 해당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번체자로 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어 명칭이나 중국어 원문 지문을 쓸 때는 간체자를 주고 우리나라식 한자를 쓸 때는 번체자를 쓰고, 그래서 중국 어학에 해당하는 학문 분야는 전통적으로 넓은 의미의 소학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소학이 포괄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한자의 3요소를 중심으로 3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명칭과 내용을 6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자의 3요소를 일단 알아야겠죠. 그게 뭐겠어요? 형, 의고. 이 형에 관련해서 이거는 명칭이 뭐고 어떤 연구를 한다. 이거는 음에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학은 한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자의 기원, 성질, 체계, 한자의 자체, 의미 변화를 연구한다. 성운학은 한자의 음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음의 개통과 변천을 연구하고, 홍고학은 한자의 의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단어의 의미를 연구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주제 리스트 3, 5, 6번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5번은 보니까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우선 주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화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보통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화의 정의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보통화의 어떤 그 지역과 시기에 따른 다른 명칭,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보통화는 우리말로 치면 표준어에 해당하는 거죠. 통용되는, 중국에 통용되는 그런 그 표준적인 말에 가리켜서 보통화라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일단 확인학습 2번 문제 확인을 해보면, 보통화의 정의는 이 베이징위인 为标准音 이北方话为基础方言 이典范的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现代汉民族共通语이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자, 그래서 마인드맵에서 다시 어학개론 1페이지를 보시기 보세요. 이거 보시고, 자, 그럼 보통화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보통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들어볼까요? 以什么什么为某语标准, 以什么什么为基础方言, 以什么什么为语法规范的, 이런 게 막 들렸어요. 그쵸? 근데 표준어를 만들 때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말의 표준어는 어디예요? 서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서울말 이꼬르 표준어는 아닌 거죠. 서울 사투리도 있고, 그래서, 서울말과 억양 발음 이런 거는 굉장히 유사하죠. 똑같죠, 거의. 그리고 어휘도 거의 그대로고. 근데 서울 토박이들만 쓰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은 거죠. 베이징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표준어를 지정했지만 베이징화와 이제 보통화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베이징화를 토대로 만든 표준 언어가 보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화의 발음은 베이징语音为标准音으로 삼았어요. 그럼 왜 하도 많은 그 지방, 중국은 8대방언까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베이징语音을 표준음으로 삼았을까요? 일단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발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방의 고대 언어에 비해서 발음하기가 훨씬 쉽고 음절이나 성조의 개수가 간단하다. 그래서 그 북방방언 쪽은 아무리 많아봐야 5개라 넘지 않는데 3-5개인데 남방방언은 막 성조가 9개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감이 없는 사람은 말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남방방언에 비해서 더 간단한 구조와 성조 이런 거 배우기 학습의 용이성 때문에 그러하다. 그다음에 북방방언을 그렇다면 기초방언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일단 使用人口最多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다음에 政治和文化的中心地区 베이징이 그래서 원나라 원조 때 처음으로 북경을 도읍으로 지정한 이래로 계속 중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서울이 수도니까 서울말을 쓰잖아요. 부산이 수도였다면 우리가 다 부산말을 썼겠죠. 예,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관화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 사용하는 말이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명청시대 때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 관화예요. 그래서 이 관화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말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막 따라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막 지방분들이 올라오셔서 막 사투리 쓰면 너무 매력적이고 또 반대로 근데 지방분들은 보통화 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그렇게 신선하게 재밌게 느끼는 거죠. 근데 관화가 이제 아래로 또 퍼지면서 남방에 널리 보급이 되었고 또 백화문으로 쓰인 소설 같은 것들 북방에서 쓰인 소설이 남방으로 많이 읽혀지면서 어휘라든가 쓰이는 문법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방 방언이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기초 방언으로 삼게 되었고 그다음에 문법이라는 건 일종의 규칙이니까 좀 뭔가 정형성, 규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분 문법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얘는 결정적으로 입으로 하는 말인 구어와 글로 쓰는 문언, 그러니까 중국어는 서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면어의 차이가 되게 크죠.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말할 때는 엄청 쉽게 말하는데 글 쓸 때는 막 되게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어와 서면어의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둘 중에서 서면어는 서면어인데 조금 더 입말에 가까운 서면어인 백화문을 그 문법의 그분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끔 시험에 나오는 고전사 한유, 유정원 이런 사람들이 쓴 고문이 아니라 백화문을 일단 문법적 규범으로 삼았는데 명청대 시대 때도 백화 소설이 있잖아요. 수호지 삼국지 이런 거. 그러면 홍루몽 이런 것들을 문법 규범으로 삼기에는 현대 문법과 차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또 제한해서 현대 그런 그 백화문 저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은 게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다 보니까 일부러 문학적인 어떤 수사 효과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문법을 틀리게 하거나 다르게 활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문법으로 규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앞에 典范的 모범적인 이런 게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汉民族共同语 이게 이제 보통화의 정의가 되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집에 이게 2페이지 일라나요? 2페이지로 가시면 빼먹었네. 2페이지로 가시면 여기에 1번에 이제 6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가로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넣으시오. 우리 이거 방금 이 문제 풀고 왔는데 문법에서 뭐였죠? 량츠 같은 해에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쭉 나오고 같은 보기를 준 거죠.
그래서 아까는 품사, 문법에서 이 문제를 낸 거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학, 개론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보시면, 现代汉民族共同语是以北京语音为标准音，以北方话为基础方言，以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 자, 한민족 공통이랑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통화. 그래서 보통화의 정의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립해야 되는 그런 그 개념들이 몇 가지 나와요. 방예, 보통화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지방에서 쓰이는 지방 방언의 상대적으로 이제 공용어, 표준어의 개념이 보통화인 거니까 이 둘은 서로 반대 개념이 되겠고, 여기 보면 고어위라는 말이 나와요. 국어. 이거는 뭘까요? 우리말의 그 국어일까요? 국어 사학할 때? 그러니까 우리말의 국어는 위원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어 과목을 얘기할 때 위원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하면 위원 라오시라고 하지 고어위 라오시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어위는 뭐예요? 대만에서 이제 보통화 표준어를 지칭할 때 구어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학습 1강 어학개론 3번 문제를 보시면 야엔 통위, 관화, 구어위, 보통화, 베이징화는 모두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으로 돌아오셔서 어학개론 1페이지에 보통화和 이제 그 베이징화的 比较 부분이 있어요. 보통화 그 vs 베이징화 표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보통화와 베이징화의 공통점은 보통화 자체가 베이징화를 그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음도 유사하고 또 기초방언으로 삼아서 문법이나 어휘도 유사한 면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 어휘, 문법 등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차이점은 결국은 보통화는 뭐예요? 한민족의 공통 언어이고 북경어는 하나의 디쥐팡의 지역 방언이다 라는 게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북경 사람만 쓰는 사투리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니시 총 什么地方来啊 이렇게 막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니시 총哪来的 니시 총 什么地方来的 이거를 다 얼화시켜 가지고 특히 그 북경에는 택시기사들이 라오 베이징런이 많아요. 북경 토박이가. 그러면 이제 타면 처음에 못 알아듣잖아요.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중국에 어학연수로 왔는데 처음 딱 버스를 사가지고서는 첫 마디가 뭘까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더니 이제 뭐 아니 시총什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가자마자 이제 마트에 가서 거울을 사는데 찡즈 어디냐고 그 정확한 발음을 이제 그 이제 한국에서 배운 중국어로 찡즈 짜이날 뭐 이렇게 계속 한 거죠. 찡즈 자기네들끼리 막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안 되니까 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거울을 보면서 찡즈 짜이날 이렇게 그냥 찌야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얼화나 경음이 많고 엉과 같은 비음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북경어의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 사람들만 쓰는 단어들 같은 것들도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경어와 보통어를 혼용해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5개념을 가진 학습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막 북경어 학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거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왠지 또 중국 사람들도 베이징화를 하면 또 좀 약간 우리가 왜 영어도 미국식 영어보다 영국식 영어 하면 조금 한 단계 높이 보는 것처럼 약간 좀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어학개론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현대 중국어를 가리키는 명칭이 많아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표준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보통화와 베이징화는 1번 개념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 실제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혼돈을 초래한다. 밑줄 친 1과 2를 각각 방금 여기 1 개념상의 차이 2 실제적인 면에서 동일한 부분은 4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그러면 개념상의 차이는 명확하죠. 보통화는 뭐라 그랬어요? 표준어, 한민족 공통어인데 이제 보통화는
베이팡 방옌인 거잖아요. 베이징화내. 그래서 그 방옌의 일종인 거고, 그러니까 보통화의 지역적 변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화는 베이징화를 기초로 한 표준어이지만 베이징화는 북경 사람들의 지역 방언이다. 이게 개념상의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베이징화를 보통화라고 서로 착각할까 생각해보면 발음도 유사하고 문법도 유사하고 어휘도 대부분 비슷하고 발음, 어휘, 문법 등에서 실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걸 근거로 써주셔야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한국어 답안으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다 중국어로 써야 되니까. 이제는 요거에 해당하는 중국어를 이제 실제로 딱 그 문제에서 나오는 그 서술형의 답안 줄수가 4줄이거든요. 이 정도 분량을 쓰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한 40자 내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40자에서 60자 내외. 그러면 이걸 이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화是 한민족 공통语言, 베이징화是 이종方言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在语音 그리고 그리고 위파, 词汇方面有很多相似点, 혹은 뭐类似 이런 거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립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인드맵 1페이지에 보시면 명칭 비교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은 베이징화와 보통화를 비교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중국어를 가리키는 명칭이 좀 있어요. 아까 관화라는 말도 들었고 우리가 고어위라는 말도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뭐를 가리키는지를 일단 시대 차이는 지금 안 보고 이제 지역 차이를 일단 여기 제가 해놨네요. 그래서 보시면 시대 차이도 아까 확인학습한 거 보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안 붙여놔가지고 선진시대 때는 야옌이라고 했고 한대 때는 통화라고 했고요. 명청대 시대 때는 관화라고 했고요. 이게 다시 그 중화민국 건립되면 구어위라고 하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됐을 때 보통화를 써요. 그러면 야옌, 통화, 관화, 구어위, 보통화는 다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다, 우아하다라고 이야기는 다듬어지고 정제된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아는 보통 문학에서 속의 상대어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속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듬어지지 않는 투박함을 나타내고 정하하다, 뭐 우아하다에다 아는 뭔가 다듬어지고 정제된 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은 직설적이고 다듬어지지 않고 구어에서 사용되는 것도 많고 통속적인 것이 많은데 반해서 이제 그 문인들은 반복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앉아서 퇴고하고 또 하고 뭐 이러면서 완벽한 표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그 문인들로 이루어지는 또 왕에게 바치는 시 우리도 뭔가 예를 들면 현대로 치면 무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럼 막 쓸 수 없잖아. 대통령 하이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 또 퇴고하고 또 퇴하고 막 나가가지고서 막 예를 들어 졸업사를 한다. 그러면 막 엄청 신경 써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잖아요. 옛날로 왕한테 이제 글을 하나 바친다 그러면 가문의 그런 건데 그러면 막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정말 완벽한 글을 써서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속적인 그런 글과는 배치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선진시대 때는 이런 다듬어진 말을 아언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언은 표준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왜냐면 그때는 춘추 전국시대니까 온갖 지방말이 다 난무했잖아요. 근데 이 아어는 그 중에서도 정제되고 다듬어지고 세련된 말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 때 통화라고 하는 거는 통용된다, 통용성에 되게 집중한 그런 명칭이 되겠고 명청세 시대 때 관화는 관리들이 사용하는 말. 근데 관리들은 주로 어디 있어요? 북경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치 이런 거 하면서 중앙 정치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뭔가 멋있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이팡 방옌이 이제 남방 방언에 비해서 뭔가 공명하는 소리도 많고 비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 이제 중저음으로 들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건설음도 잘 되고 이러니까 뭐 예를 들면 我是中国人 이거랑 我是中国人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편견일 수 있지만 그래서 관아가 이제 유행을 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끄는 이유 중에 하나도 특히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한국어를 하면 이렇게 음이 없잖아요. 나긋나긋하지 않고 되게 남자답대요. 그래서 다들 막 니하 이러고 듣다가 갑자기 한국 남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게 젠틀하게 들린대요. 그래서 어쨌든 관화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어위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만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어위를 쓰죠. 그래서 장개석이 이제 국민당에서 패한 다음에 공산당에 패하고 그 대만으로 건너가서
계속 이 구어위를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번체자를 쓰고 이제 표준어도 구어위라 지칭을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즉 지금 현재의 중국이 건립되고 나서는 차별성을 둬야 되니까 따루에서 사용하는 말은 이제 특별히 이제 보통화라고 지칭을 하고 이제 간체자를 사용하고 한어병원 방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대만은 여전히 뭐 주음보 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중국어를 주음보로 배웠어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한테는 한어병음이 마치 저희가 보는 주음보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반대로 알파벳 이런 게 생소하니까 우리는 주음보가 되게 한자, 또 다른 한자 같잖아요. 한자를 한자로 읽는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게 되면 중국 본토 대륙에서 이제 보통화, 대만에서 구어위, 동남아 화교들이 이제 보통 보통화를 지칭할 때 화교들이 쓰는 말을 호아위.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그 외국 사람들이 중국어 표준어를 지칭할 때 만다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만주족들, 만다렌이라는 만주족들이 관리들이 쓰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만다런에서 이제 파생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다린도 사실은 표준어고 중국어위는 한국이나 일본 등 같은 등지에서 보통화를 지칭할 때 중국어위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게 요즘은 역으로 수출돼가지고 중국어 위해도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색하게 생활했었다. 그래서 중국어라는 말은 비문이지만 중국어화라는 말은 쓰죠. 그래서 뭐뭐 화가 붙으면 인말, 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이화, 수조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초 방언의 대표 방언은 뭐 이런 식으로 수조화야, 베이징화, 그 메이시엔화 이렇게 뭐뭐 화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빠졌지만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중원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슈의 중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슈의 한위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한위도 좀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위의 개념은 뭐겠어요? 한민족이 쓰는 말. 그래서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은 방언 다 포함해서 모든 한족이 쓰는 말을 한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좁은 의미는 이 한어는 특히 시엔타이 한위는 보통화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국어 그리고 중국 문화. 혹은 중국 문자로 된, 중국 활자로 된. 그래서 우리가 중원슈라고 하면은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책, 중원바오 하면 중국어로 쓰여진 신문 이런 식으로 중원지디엔, 중국어 활자로 된 사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원시 하면 중국 문학과. 그래서 비단 한어를 포함하는 개념 외에도 중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더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집 어깨론 2번. 예.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만 한다더니 왜 이런 걸 하느냐? 예, 방금 이게 말한 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03년도에 자 중국어를 나타내는 명칭인 한위, 보통화, 고어위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그 특징을 각각 20자 내외로 설명하시오. 그러면 한위, 방금 얘기했듯이 넓은 의미의 한위는 모든 한족이 사용하는 말, 좁은 의미의 한위는 보통화에 갈급한다. 보통화 예, 방금도 했듯이 이제 중국 대륙에서 한어를 지칭하는 중국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구어위는 중국 대만에서 한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그럼 아까 우리가 베이징화와 보통화를 비교했듯이 보통화와 구어위도 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구어위는 在大陆指普通话为称普通话为标准化为普通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어위는 在台湾에서称普通话为 그래서 标准化为 구어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다시 주제 리스트 8, 9번으로 가셔서 방언, 지금 여태까지 본 건 보통화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방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볼 텐데, 방언이 가지는 뭐 특징, 그 다음에 보통화의 어떤 뭐 차이점, 공통점, 연결성, 그 다음에 7대 방언,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학습 문제. 방언은 고유의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고 각 방언 간에는 음성, 어휘, 문법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화 대립되는 독립된 언어로 볼 수 있다. 이 부분하고 5번도 연속해서 중국어 방언 간의 차이는 주로 음성, 어휘, 문법 등 각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음성에서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고 그 다음은 어휘고 가장 차이가 적은 게 문법이다.
자, 그럼 마인드맵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에 이번에는 방언에 대해서 방언과 일단 보통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보통화는 공통어, 뭐 표준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방언은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사투리가 방언인데 부산말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산어 전 3개국어를 할 줄 알아요. 뭐 부산어와 제주어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표준 한국어는 하나에 있고 거기에 지류로 그 지역에 통용되는 말이 있듯이 보통화도 똑같은 거죠. 그 지방 방언들은 보통화에서 파생되어진 혹은 하나의 지류, 지역 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통화와 양립할 수 있는 병렬된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제주어 그리고 한국말이 등가가 아니듯이 보통화와 뭐 예를 들어 수조화 이런 게 같은 그런 어일 수 없는 거죠. 같은 개념일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어의 특징.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게 독립적인 언어 체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어와 병립할 수 있는 독립적 언어 체계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으로는요. 시통싱, 공주싱, 짜오지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말의 이제 그러니까 체계 혹은 시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시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방언도 역시 음성 체계가 있고, 어휘 체계가 있고, 문법 체계가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이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차례대로 시통싱, 공주싱, 짜오지싱에 해당하는 거예요. 짜오지는 의사소통, 교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성, 어휘, 문법 등의 이제 그 완전한 언어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언의 이제 어떤 그런 내부적 차이를 보게 되면은 지역 간에 있어서 7대 방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가장 보통화와 가까운 게 뭘까요? 북방 방언.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 광활한 데가 다 북방방언이죠. 한 75% 이상이 사용을 하네. 그러니까 이 북방방언을 기초로 한 게 이제 보통화와 제일 가깝겠죠. 특히 여기 베이팡팡의 관화팡엔이 1번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2번이 어딘가요? 오방언 상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3번이 민방언, 4번이 커지아, 객가. 그쵸? 5번이 월방언, 6번이 상감 각각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봤을 때 얘네는 지금 176은 어디 있어요? 짜이베이팡 북쪽에 있고 다음에 2, 3, 4, 5는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짜이난팡 남방에 있겠죠. 그럼 차이로 치자면 1번이 가장 유사하고 그 다음이 6, 7이 되겠죠. 그리고 5번처럼 제일 먼 거 남쪽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일 차이가 크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이 4번은 남방에 있는데 북방 방언과 유사성이 커요. 왜 그럴까요? 그 북방 사람이 이제 내려가서 사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남하를 한 한족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이제 남방이지만 그 북방과 가까운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좀 이따 할 7대 방언 이제 부분인데요. 잘리네. 차례대로 북방방언, 오방언, 민방언, 객가방언, 월방언, 상방언, 간방언 되고 이것의 대표 방언이 각각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면 북방방언은 보통화의 기초방언이 있고 입성, 그러니까 루성이라고 해서 우리말에 리을, 기역, 비읍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1, 7, 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 고대 한어의 발음과 되게 유사하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건설음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북방방언 특징이고 오방언 같은 경우에는 고대 한어의 그 발음적 특징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월방언도 마찬가지죠. 고대 한어의 그런 문법적 특징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4번의 객가방언 보시면 북에서 남한 한족들이 사용을 해서 이제 일치성이 크다. 그리고 시앙팡옌, 깐팡옌이고 각각의 대표 방언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베이팡팡옌 이 베이징 화웨이代表 북경어를 대표로 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지역 간 차이는 베이팡팡옌 그 다음에 깐팡옌, 시앙팡옌 얘네들은 지금 다 북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커지아팡옌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지만 보통화와 이제
그 유사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오, 민, 월 이 순서대로 떨어져 있는 거죠. 북경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말이 달라지겠죠. 우리나라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가 가장 그 말이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요소 간 차이를 보시게 되면 언어 요소로 우리가 기능하고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어의 사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인, 발음, 词汇, 어휘, 위파, 문법, 원즈, 문자.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들어본 말이야. 어디서 봤어요? 현대한어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 위인, 그다음에 원즈, 词汇 이게 상권에 있고 현대한어 하에 위파가 있거든요. 이게 언어를 구성하는 4개의 시스템,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언어, 우리가 보통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언어 기능이 나와요. 만약에 위엔지능, 그럼 그거 뭐를 말을 하는 거예요? 听说读写 언어 기능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이 4가지를 언어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언어 지식 혹은 언어 요소라고 하는 거는 발음, 어휘, 문법, 문자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랬을 때 발음, 어휘, 문법, 문자 같은 경우에 요거를 교과 교육하고 연계하면 언어 지식적인 측면에 어떤 지식의 그 인지적 영역을 건드리는 거를 물어보는 거고,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 요거를 이제 물어본다 그러면 듣기 지도에서 어쩌고저쩌고, 쓰기 지도에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렇게 나오든 문법으로 나오든 사실 물어보는 거는 다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언어 요소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화에 제일 근접한 게 북방방언이고 제일 먼 게 월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어 요소별로 살펴보게 되면 방언 사이에서 뭐 문자는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중국이? 똑같이 한자 쓰잖아요. 그 차이가 없겠죠. 그럼 발음하고 사용하는 어휘하고 문법 체계 중에 가장 차이가 심한 게 뭐겠어요? 발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용하는 뭐 그런 그 말들 중에서 비슷한 것도 되게 많은데 발음이 좀 다르니까 좀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근데 중국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 요소 간의 그런 그 정도로 보면 발음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어휘, 문법, 문자는 공용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가오디엔이 리엔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일종의 취비에를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리엔시는 연계점이잖아요. 얘네들은 서로 발음, 어휘, 문법, 문자가 이제 그 이 순서대로 지금 발음이 가장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어휘, 문법, 문자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면 그러면 독립된 언어 체계로 봐도 되잖아요. 아예 다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설령 얘네들이 발음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응되는 또의 인더 위인시통 음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중국어 음절의 상묘소는 뭔가요? 샹, 윈, 디아오. 이게 이제 중국 음절의 3요소예요. 근데 중국어는 이 그 성운조를 모든 방언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 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상대되는 음성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체계가 다른 외국의 언어와는 다르다는 거죠. 같은 지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휘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어휘 체계. 그건 또 뭐겠어요? 어학계로는 다른 게 없어요. 명칭과 정의와 분류 개념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혼돈하지 않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뭐라 그랬죠? 어휘의 그 체계는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 방언마다 형태소, 단어, 우리말의 구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의 도안위, 단어가 되고 우리말의 단어라고 하는 건 중국어에서 사츠가 돼요. 그리고 쥐즈, 이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찬가지로 공통의 어휘 체계가 존재하고요. 문법이 굉장히 비슷하게 그 체계, 어순 이런 거 되게 비슷하고 다음에 문자는 공동의 문자 부호, 즉 한자를 사용한다. 자, 下面是有关现代汉语方言的说明与事实不符的实乃像이라고 이제 기출문제집 3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도 발문 자체는 중국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음은 현대 한어 방언에 관련된 설명이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됐죠.
各方言共用一套文字符号系统. 각 방언은 하나의 공통의 문자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자, 공동의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各方言声韵调的配合关系不一样. 声韵调라는 서로 대응되는 음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조합하는 방식은 다르다. 성조의 개수도 다르고 음절이 어떤 결합할 수 있는 예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죠. 3번에 跟语音词汇方面的差异相比各方言的语法差异较大. 얘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발음, 어휘 부분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각 부분의 어떤 문법적인 차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언어 요소별 그런 그 차이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위파가 아니라 위인 차이 最大. 그다음에 之后词汇, 그다음에 词后 위파 차이. 그 문자는 차이가 없다. 3번에 方言是现代汉语的地域变体并不适合普通话并列的独立语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현대 언어의 지역 변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변해서 사용을 하는 말인 거죠. 地域变体并不适合普通话并列的独立语言이다. 보통화 양립할 수 있는 독립전 언어 체계는 아니다. 다음에 5번에 장江以北广东地区尤其是华北东北地区汉语方言的一致性比南方大得多. 그러면 북방 방언이라든가 아까 화북 동북에 있었던 이런 방언들 같은 경우에는 남방 방언에 비해서는 어떤 보통화와의 그런 그 중국 방언 간의 그 내부적인 일치성이 남방 방언들보다 훨씬 더 크다. 왜? 거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니까. 자, 기출문제집 3페이지. 자, 请阅读下面有关方言和标准语的短文，在括号内写出恰当的词语. 자, 다음 관련된 방언가가 표준어와 관련된 글을 읽고 가로 안에 적절한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자, 方言是相对民族共同语而言的.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국의 민족 공통어, 공용어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相对什么什么而言, 뭐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民族共同语是以该民族所使用的某一种方言为基础. 민족 공통어는 해당 민족이 사용하는 어떠한 방언을 기초로 해서 이 모의地方方言的语音为标准音. 그 어떤 지역의 발음을 그 표준어로 한다. 그래서 보통어가 그 정의가 뭐라고요? 이 베이징语音为标准音, 이 보통화为基础方言. 이렇게 나오는 거죠. 民族共同语以某一种方言为基础并不排斥同时吸收其他方言的成分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한민족 공통어는 어떠한 방언을 그 기초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다른 방언들의 성분을 흡수하는 것을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런 그 보통화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라지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화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방언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오시먹고야 할 때 까오 같은 경우에도 주어의 뜻인데 뭐 타이 깡까러 곤란하다 할 때 깡까 뭐 이런 것도 다 방언에서 흡수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사투리만이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묘한 대체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흡수해서 방언사가 돼버리거든요. 방언이지만 보통화가 되어버린 단어들. 그래서 끊임없이 흡수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经过加工和规范的民族共同语称为标准语. 그래서 어떠한 가공과 규범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공통어를 가리켜 표준어라고 하는데요. 现代汉语普通话是中国的标准语. 현대 한어 보통화는 중국의 표준음이고요. 北方话是它的基础方言. 그 북방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기초방언이 되고요. 베이징语言是它的标准音.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내용이겠고 汉语的方言目前可以分为7大方言. 7대 방언에 대한 얘기죠. 方言之间虽然在语音、词汇、语法上有许多明显的差异. 그래서 방언 사이에는 비록 발음, 어휘, 문법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但由于语音上有整齐的对应规律, 아까 말했던 声韵调라고 하는
발음상에 있어서 비교적 정연한 대응적인 음성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基本词汇和语法也大致相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와 문법적인 그런 부분도 비교적 비슷해서 因而汉语方言不是与普通话并列的独立语言. 지금 지문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화와 방언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고유의 어떤 공용의 문자 체계 그리고 뭐 이런 유사한 유사한 어휘 문법 체계도 발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용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얘는 독립적인 언어 체계를 할 수 없다. 자, 확인학습 어깨는 6번. 북방방언의 대표 방언은 베이징화, 우팡옌의 그 베이징화이고 우팡옌의 대표 방언은 수조화, 커자 방옌. 수조화이고 커자 방언의 대표 방언은 메이센화, 시앙 방언의 대표 방언은 장샤화이다 라는 거죠. 그 해당하는 지역을 또 총괄하는 그 대표 방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경상권 사투리라고 하지만 뭐 대구 사투리 또 다르고 구미 사투리 또 다르고 창원 사투리 또 다르고 그렇다잖아요. 그런 건 거죠. 그래서 마인드맵 다시 그 방언 부분에서 아까 지도를 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대표 방언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북방 방언의 대표 방언은北方方言以北京话为代表. 그다음에 우방옌은 이 수조화为代表. 원래는 상해어가 대표를 했는데요. 상해가 더 큰 도시니까. 근데 상해어는 워낙 외지에 출입이 많고 해서 그 본연의 그 지방색을 많이 잃고 동화됐다고 봐서 방언학자들은 수조화를 그 대표 방언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민방옌은 다시 민베이방옌 그리고 난방옌으로 나누는데 민난은 우리 뭐 중국 유럽이라고 한다고 하자. 시아만의 그거를 그다음에 부조화라고 하면은 이거는 민베이 북부를 대표하는 방언이 된다. 자, 그다음에 커지아방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커지아방옌은 이 메시아화웨이代表. 그래서 북에서 남쪽으로 건너온 한족들에게 한족들이 이 해당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객가방언하고 흡수돼가지고 특이한 형태 방언구를 이루었다. 위의 방언은 이 광조화의代表. 그래서 화교들이 워낙 많이 살고 있어서 화교들이 널리 사용을 했고 고도안의 특징이 많이 보존돼 있다. 그 외에 쌍방언은 이 장샤화의 代表. 깐방언은 이 난창화의 代表. 그래서 이 지도까지 위치를 잘 연계해서 외워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의 어학기론 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중국어 교육에서 보통화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의 방언을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중국어의 7대 방언을 소개한 글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방언 명칭을 쓰시오. 그럼 이거는 기초 방언을 보고, 그러니까 대표 방언을 보고 이 방언 명칭을 맞추고 이 방언 명칭을 보고 이제 또 그 대표 방언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관화 방언은 다른 말로 북방 방언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보통화의 기초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베이징화를 대표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베이펑팡옌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분포 지역이 장강 이남부터 동쪽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강은, 전지양은 부자인에 포함하지 않는다. 浙江省의大部分地区가使用该方言也叫江浙话. 그래서 이 수조화为上海话为代表. 정답은 우방옌. 다음에 3번 쌍방옌, 깐방옌은 각각 후난성 그리고 장샤화를 代表. 그다음에 깐방옌은江西省 그리고 난창화의 代表. 자, 그다음에 미음 중요하다 그랬어요. 커지아방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광동의 동쪽 부분인데요. 얘는 이 광동 동부다 매시안화의 代表. 매현어를 그 대표로 한다. 민방옌은 주요 펑푸디지사의 후진省, 민북은 북권성을 중심으로, 광동 자오산地区 같은 경우에는 하이난성 이 부분. 그래서 저장성의 남부 이런 데가 민방언을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위에 방옌 같은 경우에는 광동성과 광동성 중서부, 그다음에 광시성의 동남부, 그리고香港, 아오만 뭐 이런 지역들. 광조화의 代表.
아까 연결해서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죠. 기록 4페이지.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중국의 주요 방언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가, 마의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보기 1의 명칭과 보기 2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처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1차원적이고 단순하죠. 그냥 발췌형으로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또 내고 싶어요. 그럼 또 이렇게 내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심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도 나오는 문제도 그때 당시에는 다 이게 유추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적중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문제를 내면 스스로 적중률이 높아져요. 왜? 내가 이걸 또 똑같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랑 연계돼서 낼 수 있을까? 두 번째 내는 거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 심화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지역적 차이 이런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진짜 이런 거리적인 차이로 이런 게 발생을 하는지 아나 모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객관식 12번에 다음은 중국의 주요 방언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가, 마의 지역의 방언에 대해서 보기의 명칭과 보기 1의 명칭과 보기 2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걸 고르라. 아까 위치는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北方方言, 우方言, 민方言, 客家方言, 그다음에 위의方言, 깐方言, 시양方言은 아예 안 나왔네요. 상방원, 시양方言하고 깐方言은 안 나왔네요. 자, 그럼 이 5개 지역 일단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입성 음미가 소실되었고 건설음이 존재한다는 건 아까 뭐의 특징이었어요? 北方方言. 그다음에 수조화가 여기에 속하고 사용인구가 두 번째로 많다는 건 어디일까요? 우팡옌, 나에 해당하는 거죠. 예, 나, 이게 우팡옌. 그 다음에 화교들이 많이 쓰는 방언이면 아우먼드 이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에 팡옌, 예, 여기 마 지역에 위치한 위에 팡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베이징하와 언어적인 차이가 크고 하이난성의 대부분이 이 방언 지역이다라고 하면 아까 해남성 대부분은 민팡옌, 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음 부분에 이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음이 B랑 연결돼야 되죠. 이거 답이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방언 명칭이 북방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이주민들 가리키는 이름에서 유래됐다면 커지아 팡옌이잖아요. 근데 커지아 팡옌의 위치가 라이잖아요. 라비 미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 D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틀리네요. 아까 리을이 맞는 게 맞나 봐요. 그쵸? 3번이 정답이 되겠고. 네. 자, 여기까지가 보통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통론에서 나오는 시험 포인트는 일단 보통화 방언이 가장 크고 이제 그 다음에 현대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대언어랑 비교한 건 특징일 수도 있고 다른 외국의 언어와 비교한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 현대언어가 발음, 어휘, 문법상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다. 자,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번에 중국어 음성상의 특징으로는 복모음은 있지만 복자음은 없다. 그래서 치, 치, 시, 엉 등은 예외이다. 그래서 중국어의 성조는 음이 변별 기능을 할 수 있다. 그 도의부도의 한지 우리 좀 더 살펴보고 자 마인드맵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어학개론 3페이지에 현대언어의 특징으로 음성 특징이 뭐가 있냐면 메이오 후부인 이중자음이 없다. 쯔, 치, 시, 엉 이런 거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쯔, 시 이런 거는 이제 두 개의 자모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발음을 나타낼 뿐 쯔라는 음과 흐어라는 음이 결합돼서 쯔, 흐어 이렇게 나는 발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웬인찬이오시 그래서 중국어는 원음만으로는 음절을 구성할 수 있죠. 아이니 할 때 아이 이런 식으로. 근데 자음만으로는 음정이 구설되기 어렵다. 음절이 간결한 게 북방언어의 특징도 현대언어의 특징이고요. 요성띠아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위 요성띠아오 한데 이 성띠아오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具有区别意义的作用意义的功能 그래서 예를 들어서 水饺라고 하면은 我要水饺 해야 되는데 我要睡觉 하게 되면은 만두를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자야 되잖아요. 네, 我真的要睡觉 이렇게 되네요. 제가 진짜
지금 제가 졸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나 지금 서 있는데도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거의 비몽사몽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이번 주에 거의 10시간도 못 자가지고. 아, 그래도 오늘 하면 이제 끝이 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이제 어학기는 5페이지에 보시면, 현대 중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오디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声调具有区别意义的功能. 방금 말했던 성조의 의미 변별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웬만큼 중요 포인트에 쓰는 답은 다 나와요.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例如 예를 들어서 睡觉睡觉 그럼 뒤에는 이거 睡觉是什么呢? 먹는 거, 물만두. 근데 뒤에 있는 거는 睡觉. 그래서 요런 그 지문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조나 발음을 틀려서 생기게 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런 에피소드를 우리가 나오 xiao화 웃음거리가 되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성조 잘못 발음해서 완전 웃기는 일이 있었잖아 라고 할 때 나오 xiao화 이렇게 쓰는데 경성, 성조, 얼화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게 된 사례 같은 것들이 대화문이나 이런 형태로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성이나 아니면은 취웨이 한위라고 해서 재미있는 중국어 해가지고서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요것도 그 예가 있어요. 성조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막 공교롭게 이런 에피소드가 생기려면 막 공교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난팡의 한 라오반이 이제 뭐 무슨 베이팡의 판디엔에 가서 있었는데 시아오지 아가씨한테 我要뭐睡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多少钱啊?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睡觉라고 이제 我要睡 헷갈리네. 아무튼 睡觉라고 해서 多少钱 하니까 여기 睡觉를 잘못 말했겠거니 하고 아가씨는 이제 뭐 2块钱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2.5 PN이 하니까 이제 서로 계속 동상이 뭐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看书를 해야 되는데 我要看书 해야 되는데 성조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하러 가야 되는 거죠. 我要看书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 중국어는. 자, 그다음에 주제 리스트 14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우선 주제가 나오죠? 눈에 띄는 것이 단음절은 어소가 많고 쌍음절은 단어가 많다라고 해서 단인지의 위수 두어 슈앙인지의 즈짠요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한어의 특징인 거예요. 이거는 고대 한어 같은 경우에는 단음절 하나하나가 단어가 되잖아요. 근데 현대 한어로 와서는 단음절 단어가 별로 없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눈을 나타낼 때 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무라고 하지 않고 옌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글자씩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쌍음절화가 현대 한어의 큰 특징이다.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 확인을 해보면 중국어의 어휘 특징은 초안, 츠와 같은 단음절 사가 우세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마인드맵 이제 3번 페이지로 셋째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자, 词汇, 예, 그现代汉语的词汇有什么特点呢? 단인지의 위수, 두어. 그래서 위수라고 하는 거는 형태의 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단음절 쓰는 예외. 이건 시험에 안 났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거 볼게요. 중국어는 대부분 한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쓰였다. 그러면 얘는 찬이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찌아이고 얘는 차이잖아요. 차이가 나다. 근데 이 둘을 합치면 찬지야, 찬도 하나의 어서고 얘도 하나의 어서 와서 두 개의 어서를 이루어진 복합사가 돼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음도 달라지죠. 천츠 이렇게 되면서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매그랜다 쉐핑 천츠 뿌치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지런하지 못하다, 들쭉날쭉하다 이런 의미의 천츠가 되는데 얘를 만약에 두 글자를 같이 이어서 붙여야만이 그런 의미가 생기고 차 따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꼭 이어서 붙여야 비로소 그 의미가 파생이 되고 생겨나고 단독으로는 그 의미가 사라지는. 그래서 솜처럼 이어져 있다. 그래야 비로소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면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엔면츠. 근데 이 리엔을 쓰셔도 되고 이 리엔을 쓰셔도 된다. 그래서 리엔면츠. 솜처럼 이어져 있다. 뜯어내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조, 황탕 이런 것들도 한 글자끼리는 사전을 찾으면 이런 식으로 웹사전에서 많이 나와요. 조추를 구성하는 구성자. 그러니까 음절이다. 하나의 글자다. 어소도 안 된다. 단독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역사, 니롱, 나일롱 뭐 이런 거 치아오컬리 이런 것도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고 세 개가 합쳐져야 치아오컬리 비로소 다 모여야 하나의 뜻을 나타내잖아요. 초콜릿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모여야 비로소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소가 되지만 단음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외. 그래서 보통 연면사, 음역사, 첩음사, 의성사 이런 것들은 예외고 대부분의 중국어의 어소는 단음절이 주류를 차지하는데 현대한어로 넘어오면서 이런 단음절의 어소를 조합해서 새로운 쌍음절의 단어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게 쌍음절화이다. 이 쌍음절화는 중국어에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 뚜이천한 음절 음률을 맞추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홀수보다는 항상 짝수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홀수보다 항상 짝수를 좋아하고 선물할 때도 2, 4, 6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술을 하나 사줄 때도 2병씩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절도 뭔가 홀수로 끝나면 음률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음절수를 맞춰서 두 글자 또 네 글자도 두 글자로 줄이고 한 글자는 두 글자로 늘리고 해서 이 쌍음절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언어적으로 큰 특징이다. 그래서 고대 언어에서 눈은 무였지만 지금은 옌징이 됐고요. 또 고대 언어에서 돌은 그냥 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 막 접사까지 붙여서 시터 해서 음절을 굳이 꼭 맞춰주죠. 이거는 비단 어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까 쓰러 2년 반 할 때 뭐 예를 들어 쓰러 2年了 할 때 이 러도 원래 쓰 뒤에 못 붙거든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死了1年了 하는 이유가 이 러 자체를 쓰에 붙여서 음절을 맞춰주는 거예요. 죽은 지 1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다 쌍음절의 예고 그 다음에 거꾸로 4글자 6글자 이런 것들을 2글자로 줄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인 그런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와이지어 부장이라고 하면 와이장 이런 식으로 쌍음절화가 대세다. 그래서 3음절도 잘 안 쓰고 다 쌍음절. 근데 이 쌍음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토는 뭐를 이용한 거예요? 접사를 이용을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옌징은 뭐예요? 어소 플러스 어소, 복합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별을 하나만 안 쓰고 2개 써요? 싱싱 하면 이건 중첩을 이용을 한 거죠. 근데 단어의 비율상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쓰겠어요? 복합의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을 복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다음에 동음의 형태수가 되게 동음사가 많다. 이것도 이제 어휘 특징이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6페이지를 보시면 자,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자, 문제 4번 보시면 아까 그 성조 관련해서 쉐이자오 나왔던 거랑 같은 그 해의 문제예요. 같은 그 문항에 汉语词汇在发展过程中逐渐趋向双音节化.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현대한어는 발전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쌍음화의 추세를 밟고 있다. 그럼 여기 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대한어의 어휘 특징을 귀납하라 라고 하면은 취향双音节化로 이제 귀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单单音节词如果比如说吃穿等现代汉语中仍然占绝大多数이 말이 틀린 거죠. 물론 단음절 동사도 있어요. 칸팅 이런 거 단음절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소수고 대부분의 단어는 쌍음절. 그래서 서면어로 쓸 땐 두 잘 안 하고 위에 두 이런 식으로 꽌칸 이렇게 꼭 이음절을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단음절 단어는 소수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단음절의 치, 초한 등 현대한어의 대부분의 단어는 아직도 이제 그 단음절이 우사다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다. 오답 설계를 한 거죠. 오답 설계를. 그러니까 이거 지식이 깊지 않은 분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 앞에 그럴듯해 쌍음절화가 주류를 차지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동사 중에 단음절 되게 많은 것 같아. 막 이런 거 갑자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우리 기출문제 지금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데다가 공부를 하시면서 함정 포인트 그럼 이런 식으로도 변형해서 낼 수 있고 이런 사고를 많이 하셔야 돼. 사고의 확장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쌍음절. 이거 예외 이렇게만 달달 외우시면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 응용 가능성, 출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분석을 하세요. 계속 연결해서 16- 서술형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请阅读 A, B 找出划线词语中所有按 A 所说方法构成的词语并分别说明其层次的过程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지금 많죠.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옛날엔 맞는 거 틀린 거 뭐 이런 거 골라내면 되고 지문을 해석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 수능 특집 했는데 그 문제 읽다가 문제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어의 그런 그 독해력이 필요해서
정말 전문 독해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지금 서원 논술은. 근데 기본적인 독해력이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수강 기간하고 굉장히 수성 기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어저께 설명회 잠깐 해준 그분도 10개월밖에 안 걸렸다는데 중국어를 잘해요. 그 작년에 서울 합격하신 분도 정식적으로는 7, 8월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6월까지는 하루에 1시간도 공부를 못했어요. 막 쌍둥이 엄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도 이제 중국어를 잘하니까 단시간 안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 정도의 중국어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식적인 측면도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지만 일단 중국어를 한편으로는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같이 가셔야 돼요. 중국어 따로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중국어 따로 뭐 이론 따로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론 깊이 있는 지식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서는 써서 시험 볼 수 있는 그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중국어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건 어쨌든 평생 중국어 함께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처럼 중국어를 좀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막 항상 그 중국어와 함께하는 삶 뭐 상성도 듣고 막 별거 다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항상 이제 그 중국어가 이제 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학연수도 한번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중국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어학연수도 안 갔다 왔고 중국어도 학부해서 뭐 다른 거 했고 막 늦게 시작했고 이런 건 다 변명이라는 거죠. 애정을 가지면 이제 늘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학문이나 시험 공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중국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중국 라디오 같은 것도 어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 소개시켜드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접하시고 그런 데서 혹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도 듣다 보니까 뭐 짱이안이 했던 비디오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나왔던 소재가 돼서 시험에도 나오고 왜? 우리 출제자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심도를 많이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근데 여기 문제가 일단 지금 어려워요. 다음 A와 B를 읽고 자오추 찾아야 돼요. 뭐를?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는 요령 중에 하나는 중국어는 따페이만 알면 웬만하면 안 틀려요. 그래서 동목 따페이를 먼저 호응관계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 파악은 앞에 찌에츠 예를 들어 게이랑 하는지 건이랑 하는지 시향이랑 하는지 이런 것만 맞추면 웬만하면 비문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거 그대로 이제 이어붙이면 논리만 맞으면 말이 되거든요. 왜? 형태 변화가 없으니까. 외국어 다른 서양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변화, 불규칙 변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비문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런 게 없어요. 형태 변화 없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데 다만 그게 논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따페이가 안 맞으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하실 때 따페이 분석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자오추랑 뭐가 따페이 될 수 있느냐. 자오추는 구체적인 뭐 위엔인 아니면 지위 보통 이런 거랑 많이 문제 내에서는 밑줄근 단어 어구 중에서 A의 설명 방식대로 구성된 모든 단어를 찾고 그 단어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각각 설명하라. 모두 찾아라. 각각 설명해라. 적어도 2개 이상 A의 방식으로 구성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통상 점수가 4점 짝수이니까 2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A번에 한유 중 인이 词和连绵词当双音节词和多音节单纯词的每个音节 여기까지도 이미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음역사, 巧克力 몇 음절이에요? 3음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절이 되는 것이고요. 리엔미엔츠 우리가 방금 이 리엔 써도 되고 이 리엔 써도 된다고 하면서 배웠어요. 이 리엔미엔츠의 이 리엔은 이어져 있다 해서 꼭 이음절로 다 같이 모여야 비로소 의미를 나타내는 천츠, 황탕, 라지 이런 것들도 다 리엔미엔츠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음절 혹은 다음절의 단순사. 자, 단순사는 합성사의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하나의 어소로 구성되면 이 어소가 1음절인지 2음절인지 3음절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어소의 개수가 하나면 단순사거든요. 그러면 이 단순사의 그 각각의 음절, 예를 들면 巧克力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巧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나타내는 技巧일 때는 어소예요. 그리고 克服라고 극복하다 라고 할 때 어소예요. 리 능리 할 때 리는 어소예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교묘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 개가 뭐야? 비로소 초콜릿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의 가장 최소 조건은 이 세 글자잖아요. 더 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모여서 비로소 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소이자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어소가 되는데 이 각각의 지와 커와 리가 指基因不表意的
음성만 나타낼 뿐 뜻을 나타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한 글자는. 세 개가 모이면 초콜릿이라는 뜻이 생기는데 얘는 하나하나가 그냥 소리만 나타낼 뿐 뜻을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但有时提取其中的一个音节后可以跟其他语素组合成词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지만 때때로 이 음절 중에 하나를 뽑아내서 다른 어소랑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这个被提取出来的音节 이런 식으로 대표로 이렇게 추출되어진 이 음절은 实际代表了整个单纯词的意义 원래 이 다음 절로 구성됐던 이 전체 음절의 의미를 대표한다. 이 말인즉슨 얘는 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在新的词中成为一个语素 그래서 새로운 단어로 구성을 된 하나의 어떤 어소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的士는 택시의 음역어예요. 그쵸? 的士, 바스 할 때 택시. 근데 이 택시를 잡다라는 동사는 뭐죠? 나를 써요. 근데 우리가 택시 잡다 할 때 나디시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나디. 왜 그럴까요? 이 음절 맞춰주려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시에서 띠는 어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시가 합쳐져야 비로소 어소가 돼요. 근데 나디에서 띠는 뭐가 돼요? 하나의 어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서 나디에서 띠는 띠시를 대체한 음절이 아니라 어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디에서 띠는 어소이고 띠시에서 띠는 어소가 아니다. 되게 내고 싶잖아요. 시험에.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의 근본 원인은 뭐다? 쌍음절화, 음절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엔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미엔바오 띠시인데 이런 식으로 또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에 因为要赶时间还是打的去比较好 라고 했을 때 시간 맞추려면 택시 타야겠는데 라고 할 때 이때 다디라고 하는 것에 띠가 바로 띠시를 대체하는 어소화한 경우인 거죠. 음절의 어소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她男朋友是个模特长得又高又帅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모터라고 하는 게 모델의 음역사이잖아요. 근데 얘는 모 따로 터 따로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모델이라는 의미는 모터가 같이 있어야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앞에 나띠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의미 좀 약간 이상하네. 처모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근데 나레이터 모델 이렇게 되는 거야. 처모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델은 모델인데 이제 차의 전문 모델, 남자 모델, 난모, 뉘모 이런 식으로 줄여서 쌍음절화를 만들 때 이때 모델의 그 모는 그 음절이 아니라 어소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우인회이, 아올림피커, 운동회의잖아요. 근데 아올림피커의 아우를 그냥 음절이 아니라 어소화해서 쓰잖아요. 아우인회 하면은 그냥 이 올림픽으로. 이런 게 일종의 음절을 어소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다? 음절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이 음절, 쌍음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개는 이거는 이제 음역사를 예로 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기에 뭐가 있었어요? 연면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면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동식물명은 연면사가 많아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처음부터 지칭했을 때부터 두 글자, 이 쌍음절로 만들어진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낙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낙타는 중국어로 뭐죠? 루어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낙타. 루어따로 투어따로 해서 합친 게 아니라 루어투어는 처음부터 낙타는 루어투어였어요. 그럼 루어투어는 하나의 음절이자 전체로 치면 그러니까 두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전체로 루어투어가 다 모여야 낙타라는 의미가 생겨요. 그럼 루어투어에서 투어는 뭐예요? 그냥 글자예요. 음절이고 어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낙타 털을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루어투어 마오라고 잘 안 해요. 왜? 또 사문절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줄여서 어떻게 해요? 루어마오라고 할까 투어마오라고 할까 하다 이제 투어마오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루어투어의 투어는 루어투어를 대체하는 그러한 어소가 된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후디에 하면은 나비죠. 후디에 뒤에만 따서
하얀 나비, 노랑 나비, 뭐 호랑 나비 이런 거 할 때 펀디에, 황디에 이런 식으로 하지 황후디에, 펀후디에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연면사에도 이제 쌍음절화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이음절의 연면사를 하나의 어소로 압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를 가리켜서 야소 위수 혹은 젠청 위수라고 한다. 그래서 뭐야 여기서부터 이제 나 멘붕 오기 시작했어 이러면은 흘리셔도 돼요. 이거 되게 앞으로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기 되게 어려운 수준이에요. 근데 나는 이해하겠는데 이러면 짬빵. 근데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주제 리스트 다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하나의 문법 특징 왔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거는 시험에 한 번씩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문법 특징은 하나당 벌써 이렇게 시험에 3회 이상 출제된 것도 있고 거의 모든 항목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또 노란색으로 이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중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리버, 형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랑 비교했을 때 형태 변화가 있는 영어라든가 다른 이제 그런 그 형태어랑 비교해 봤을 때 두드러지는 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할 때 뭐 어순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종의 어떤 굴절어와 이제 고리버 사이에 있는 이제 그런 언어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형태, 뭐 과거 시제도 있고 뭐 인칭에도 영향을 받고 성에도 영향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글자 자체가 막 갑자기 여자가 왔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꼬부라지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음성이 변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태 변화가 없는 언어 체계라는 게 그 중국어의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ed를 붙이면은 과거 분사고 ing를 붙이면 현재이고 뭐 미래 뭐는 뭐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를 통해 시제를 유추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I, me 뭐 이런 걸 통해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거를 막 나누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형태가 안 변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파생되어준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바로 어순과 허사라는 거죠. 그래서 9번 문제 중국어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리버이므로 어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순과 겸유사의 구사가 매우 중요하다. 마인드맵에 위에랑 똑같은 페이지일 건데 자, 몇 페이지죠? 3페이지? 네. 자, 3페이지 문법에서 그 문법 특징 보시게 되면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문법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순과 허사가 매우 중요하다.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不很好,很不好 이렇게 되어 있으면 不很好는 不太好. 근데 很不好는 非常的不好 라는 뜻이니까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뜻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어순의 차이로 그래서 문법 설명을 하거나 중간 언어 분석을 하거나 할 때도 어순 차이에 의한 그래서 중국어는 아까 성조도 의미를 변별하지만 이렇게 어순도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어순 관련된 모든 오류는 웬만하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我的弟弟,我和弟弟 라고 했을 때 我的弟弟는 나의 동생 我和弟弟는 나와 동생 그러면 허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사, 허 접속사, 아까 쉬츠 허사 나왔었죠. 이 허사의 차이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吃了, 吃过, 吃着 의미가 다르잖아요.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먹었다, 먹은 적 있다, 먹고 있다 이렇게 허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7페이지로 가셔서 기출문제 9번에 이제 객관식 13번 문제 다음에 세 문장의 예로 알 수 있는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무엇인가? 我喜欢散步他们饭后散步散步是一种很好的运动 자, 그럼 여기에 싼거 산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함정이 뭐예요? 2번에 한위 지주 중 위시 비자오 링호 뭐 이걸 하고 싶어요. 왜? 산보의 어순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순의 차이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걸 나타내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라 부파 부파 라 뭐 아니면은 뭐 헌부하오 부헌하오처럼 다른 요소는 다 같은데 어순만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어순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성 요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순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좋은 예제는 아니겠죠. 일단 2번은 제외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걸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허사의 구성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성분 중에서 허사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럼 얘도 제외해야 돼요. 그다음에 단어는 앞에 전미사나 접두사, 지엔주에나 허우주에를 붙여서 칠싱을 변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요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아까 시에서 시터 뭐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았지만 뒤에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엔토 하면 단 것 이렇게 명사로 변하게 되고 디엔다 단 것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미사를 붙이거나 이런 허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품사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위에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5번에 한이属于 한장, 위시, 有声调系统和丰富的量词. 그러면 성조가 있는 건 음성 특징이고 양사가 풍부한 거는 문법 특징인데 중국어는 한장 어조 체계에 속해가지고서는 성조가 있다. 근데 위에서 성조 차이로 인해서 뭐 오해가 발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예문을 발굴해 봐도 좋아요. 이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려면 이 예문이 뭐가 제시가 되어야 했을까? 그럼 我要睡觉, 我要睡觉 이걸로 인한 오해 상황이 나오면 5번을 골라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허사의 그 쓰임이 달라가지고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됐으면은 아까 我的弟弟,我和弟弟 이런 게 나왔으면 3번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뭐 我不怕辣,怕不辣 뭐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很不好,不很好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2번을 골라야겠죠. 근데 이제 다 제하고 남으니까 결국 1번밖에 안 남는데 한유 최소 지싱 변화라고 했을 때 이 지싱은 지싱과는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싱은 뭐예요? 품사. 형용사가 명사화됐다. 이런 식으로 품사 변화를 나타내는 지싱이고 여기는 지싱은 뭐예요? 지더 싱타이. 단어의 형태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그래서 얘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love her라고 했을 때 이 her가 주어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she로 바뀌어야 돼요. 그쵸? 형태가 변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시환 산부 목적어가 됐어요. 饭后散步 수어가 됐어요. 散步是一种很好的运动 해가지고 얘는 주어가 됐어요. 주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수어 쓰였는데도 형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그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얘는 이 시험이 처음 나왔을 때요.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인지시키는 일은 중국어 교육. 그러니까 이 가우디엔에서 시험이 처음 나왔을 때요.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인지시키는 일은 중국어 교육의 첫걸음이다. 중국어의 고리버적 성격과 관련해서 어법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 2가지를 각각 10자 이내로 쓰시오. 그러면 이거는 처음 나왔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발췌식으로 단순하죠. 뭐 쓰라는 거예요? 어순, 허사의 구사. 혹시 이거 못 쓸까봐 10자 이내 막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리버, 형태 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법적인 의미가 풍성할 수 없는데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순을 쓰거나 허사를 이제 이용을 하거나 한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쵸? 근데 두 번째 나왔던 때가 09년도. 이렇게 응용이 된 거죠. 포인트는 똑같잖아요. 형태 변화가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허사나 어순을 이용한다라는 논리 구조는 똑같은데 가우디에는 변하지 않았는데 유형이 변했죠. 근데 여러분이 밑에는 1차원적이니까 쉽게 답을 쓸 수 있었는데 위에 건 좀 헷갈렸죠. 이런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세 번째로 이제 나온 문제로 볼게요. 7페이지에 11년도에 나온 문제, 그러니까 9년도에 나온 문제에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번에 한위 그虚词很丰富 그래서 相当一部分的语法意义是由它来担当的 그래서 例如吃过饭中的过 중국어의 허사는 매우 풍부해서 상당 부분의 문법적인 의미는 이 허사로 의해서 충당되어진다. 예를 들어 吃过饭, 吃了饭, 吃着饭 다르잖아요. 吃过饭은 이때 완료의 의미겠죠. 근데 吃了饭 하면 밥을 먹자마자 뭐 하겠다. 吃了饭就去 뭐 샹카 이렇게 되면 吃着饭 하면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겠죠. 근데 한위 持续很重要 위시, 持续 같은 말이죠. 어순. 그래서 한위는 持续很重要 因持续不同所表示的语法意义也不一样 그럼 이것도 형광펜 쭉 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하고 싶었던 어순에 따라서 의미 변별 기능이 있다. 어순이 어떤 문법적 의미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한국어로만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중거를 여기서 얻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하시면서도 미리미리 외워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나 서술형 쓸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문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국어로 바로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찾아서 대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로 만들지 말고 이러면 이미 내 말에 오염돼서 나 맞는 것 같거든.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띠따오한 말을 연결해야지 내가 억지로 장문한 거를 고치면 그 말도 띠따오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고치는데 고생을 하시니까 내가 이걸 한국어로 처음에 개념 정립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거나 책을 읽다가 이 표현은 이게 이 표현인가 보다 라고 발견이 되면 그때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중국어는 성조는 의미 변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던 중국어도 있었잖아요. 한유 요 성调, 그 성调具有그区别寓意的功能. 그거 그냥 하고 이것도 어순과 허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있잖아요. 한유 시즈 很丰富. 그래서 그大部分相当部分的语法寓意呢由它来担当.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어렵잖아요. 나중에 쉬운 거 나오면 또 갈아 끼우고. 한유 词性很重要因词性不同所表示的语法意义都不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처음 듣지,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이 구절 되게 서술형에서 많이 쓰는 답이다라는 걸 딱 아실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외워두고. 그래서 리로 부파라 파불라 라부파 파불라.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구절이잖아요. 사천 사람들 설명할 때. 사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파라 매운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라 부파 매워도 매원티. 근데 파불라 안 매울까봐 걱정이다. 이런 거. 그럼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가우디엔으로 3번 연속 시험이 나왔죠. 첫 번째는 1차원적으로 이 부분을 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지식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고리버적 특징을 관점으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 고리버적인 형태로 인해서 어순이나 허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논리 과정을 통해서 얘가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다음번에 낸다면은 이 포인트를 낼 수 있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냈던 걸 아까 그 방언 지도처럼 연결해서 더 심화돼서 낼 수 있다던가 계속 이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설명에만 그치게 되면 내 지식이 아니니까 다시 가공을 해서 초보적이고 여러분이 미숙하더라도 이 시험에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왔어. 기출 분석하시고 근데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여러분들 집단지성으로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 나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패턴을 내 패턴으로만 하면 여러분도 맨날 한미연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를 풀면은요. 저희가 내는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당황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유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출제자가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주제 리스트. 词和短语句子的结构基本一致라고 하는 이 형태도 3번이나 나왔는데 얘는 왜 핑크일까요? 핑크는 뭐라 그랬어요? 노랑이는 서술, 기입 다 통틀어서 우선 주제고 핑크는 주로 기입형으로 많이 나오는 우선 주제라 그랬어요. 얘가 어떻게 기입으로 나오는가 보면 자, 확인은 10번 문제. 자, 10번. 중국어는 문장과 단어, 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地震, 身体健康, 火车开动了는 모두 동목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 자, 마인드맵 마찬가지로 3페이지의 중국어 문법 특징 부분 보시면 문장과 단어, 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방금 우리가 중국어의 언어 단위 자체를 어소라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단어라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 이런 순서로 이제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어, 문장에서 일치하는 구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띠전 같은 경우에는 단어죠. 지진. 땅이 흔들리다. 주술 구조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띠미엔 짠똥 하면 띠미엔도 단어고 짠똥도 단어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구가 되죠. 근데 지면이 진동하다. 주술구예요. 근데 여기에 러 하나만 붙이면 지면이 흔들렸다가 되면서 문장이 완성이 돼버려요. 그럼 띠미엔 짠똥라 주술문이 되는 거죠. 그럼 주술 구조를 가진 단어, 주술 구조를 가진 주술 구조를 가진 문장이 있다. 이 내부의 의미 관계 구조가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주술구조인데 적어도 단어와 구 사이에는 공통적인 게 주술구, 동목구, 보충구, 수식구, 병렬구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구는 앞에 게 주어, 뒤에 게 수러, 동목구는 앞에 게 동사, 뒤에 게 목적어, 보충구는 앞에 게 수러, 뒤에 게 그 보어, 그 다음에 수식구는 앞에 게 관형어나 부사어, 뒤에 게 수러, 앞에서 꾸며주는 거. 병렬형은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대등관계가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가 됐든 반대 의미가 됐든 서로 대등관 관계를 가진. 예를 들어 智慧, 지혜, 위엔, 언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속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지 8페이지. 9개론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국어에서 단어와 구절의 내부 구조는 공통적으로 주술, 동목, 동보, 수식, 병렬 등의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각 구와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진 단어를 보기 위해서 하나씩 짝을 지어 쓰시오. 그러니까 이 현대 한어의 문법 특징을 모르면 이 문제에 해독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의 단어의 구절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단어와 구절의 내부 구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절이라는 게 뭐예요? 구와 절을 합친 말이에요. 두안위와 펀쥐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안위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말의 단어는 중국어에서는 즈가 되는 거고요. 우리말의 구가 중국어에서는 두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은 중국어의 쥐즈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말의 글이 중국어의 원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간섭을 많이 받아서 문장을 잡고 쟤거 쥐즈라고 안 하고 쟤거 원장이라고 해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 구라고 하는 그 말을 잡고 이 단어를 두안위라고 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구절이라고 하는 건 구와 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와 단어의 내부 구조가 같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뭐 병렬, 동목, 동보 이런 건 다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주술, 동목, 동보, 수식, 병렬 등의 구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제시된 각 구 여기에 彻底研究进行分析说得清楚学习并讨论이라고 하는 이 구와 내부 구조,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진 단어를 이번에는 보기에서 찾아서 하나씩 짝을 지어라. 근데 보기에 있는 단어는 몇 개예요? 5개. 근데 그 구는 몇 개예요? 4개. 그럼 하나는 이제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고잉 하면 뭐예요? 나라가 운영하다. 국영기업 이런 거 할 때 고잉 샹디엔, 국영상점. 나라가 운영했으니까 구조는 어떻게 돼요? 주술구. 수어샤오, 수어가 압축했는데 어떻게? 작게 뒤에서 꾸며주죠. 그럼 이거는 보충구. 시엔홍 하면은 빨갛긴 빨간데 우리말로 치면 새빨갛다. 아주 빨갛다. 선명하게 빨갛다. 앞에서 꾸며주죠. 얘는 뒤에서 꾸며주고. 그 다음에 智慧. 智도 지혜롭고 호의도 지혜로워요. 그러면 이런 건 병렬형. 쓰지 하면 우리는 택시기사지만 이 기계를 운용하다, 장악하다라는 의미가 동목구조가 되겠죠. 자, 처디研究. 철저하게 연구하다. 앞에 게 뒤에 거를 꾸며주죠. 그럼 처디研究는 무슨 구조? 편정형 구조. 그럼 아까 편정형 찾았잖아요. 뭐예요? 수식형, 시엔호. 그럼 얘랑 한 짝. 진싱分析라고 하면 분석을 진행하다. 무슨 구조? 동목형. 그러면 방금 찾았잖아요. 뭐예요? 쓰지. 说得清楚.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동보구. 그러면 보충구잖아요. 그럼 얘는 수어 했는데 어떻게? 小 작게. 그 다음에 学习并讨论. 그럼 이 빙이라고 하는 접속사 자체가 병렬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연구하고 토론하다. 학습하고 토론하다. 그러면 병렬형 구조를 가진 아까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智慧. 그럼 누가 혼자 도시락을 먹는다? 고잉이. 그쵸?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연속석상에서 이제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复合词和短语的语法结构关系基本一致，例如地震与成就优秀都是主谓结构，改善与打扫干净都是수부结构. 이렇게 되는 거죠. 복합사와 단어의 문법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아까 말했던 그거에 중국어가 이제 나온 거죠. 그쵸? 아까 문장과 단어 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말을 중국어로 하면 复合词和短语的语法结构关系基本一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例如地震 아까 地面震动 우리는 예로 들었지만 成绩优秀도 성적이 우수하다. 都是主谓结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改善하고 이제 打扫干净 같은 경우 모두 수부结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05년도에 나왔고, 이제 11년도에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이 단어를 짝지우는 문제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쵸? 이거는 이제 개념이 거의 비슷하게 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응용한다면, 이 부분을 뭐 티엔콩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이거를 이제 서면어 문제를 주고, 여기서 또 해당하는 단어끼리 짝짓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공통으로 제시된 뭐 내부 구조를 적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문제. 요것도 같이 마찬가지 유형인데요. 05년도 아까 05년도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 형태예요. 그쵸? 가의 밑줄진 구조와 나의 구조에는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아까도 구와 단어의 일치적인 거를 찾으라고 했듯이 얘도 보기에 있는 거는 뭐예요? 단어죠. 가에 있는 거, 나에 있는 건 다 뭐예요? 구죠. 그러면 단어와 구조가 같은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서술로 낸다면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현대한어의 특징을 적어라 라고 하면 그 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复合词和短语的语法关系, 그基本一致, 이걸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가나가 먼저 돼 있을 테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小说他已经写了两篇인지 两遍인지 주의를 또 해야 된다. 만약에 얘가 리앙비엔이다. 그러면 책을 2번 봤다니까 이 리앙비엔 동명사는 술보가 되죠. 근데 리앙피엔이라고 했으니까 명량사는 무조건 뭐예요? 목적. 2번 보았다. 책 2권을 보았다. 근데 밑줄 친 부분만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시엘러 리앙피엔은 뭐가 돼요? 동목관계가 되죠. 근데 화쥐 죄쇼라. 그러면 이 화쥐가 끝났다. 연극이 끝났다. 그럼 얘는 주술구가 되는, 주술문이 되는 거죠. 이 관계 자체는 주술. 근데 我的性格不适合做买卖 그러면 做买卖에 부적합하다. 또 동목. 그리고 我想买一套房子 라고 했을 때 이套 수량구가房子를 꾸며주는 수식구가 되겠죠. 근데 나는 쿤더 뿌싱. 그래서 졸린 정도가 뿌싱 안 될 정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보구. 보충구가 되는 거죠. 근데 错怪了你的朋友 이게 함정. 여러분이 문제 분석을 할 때 이걸 틀리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 때문이다. 얘는 밑줄이 없잖아요. 그럼 전체 다잖아요. 나는. 추억 꼬아이는 뭐예요? 잘못 나무랐다. 꼬아이는 지꼬아이도 되지만 얘가 뒤에 목적어를 가지면 나무라다라는 의미가 돼요. 혼내다. 타저그런전 지꼬아이 할 때 꼬아이는 이상하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我怪你 라고 할 때 꼬아이는 너 진짜 이렇게 너를 뭐라고 하다, 책망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추억 꼬아이는 잘못 나무랬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생사람 잡았다, 애먼 사람 잡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추억 꼬아일라 니다 방요. 아 내가 괜히 네 친구를 오해해가지고는 괜히 뭐라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니다 방요는 또 무슨 구예요? 수식구. 추억 꼬아이도 수식구. 추억 꼬아일라 니다 방요 전체는 동목구. 세 개의 관계가 숨어 있었던 게 이 문제의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OMR 카드에서 객관식으로 문제를 낼 때는 금방 채점이 되고 그 정답별, 항목별 정답률이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오답이 많았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색깔을 표시를 해놨어요. 가번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 일단 가와 나의 공통적인 걸 먼저 추려보면 우리가 되잖아요. 파란색으로 동목은 지금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빨강이, 수식이 있어요. 그럼 동목구와 수식만 지금 공통적으로 있고 주술구는 가에만 있고 그다음에 동보구는 나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통적이지 않으니까 고르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동목과 수식을 찾으란 얘기예요. 아까보다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또 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파타는 뭐예요? 벌금 통지서. 앞에서 꾸며줬죠. 수식. 똥란 하면은 타이동란라 감동. 사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동목. 찌신 스스로를 믿다. 주술. 찌에찐 근접해서 어떻게? 가까이 갔어요. 뒤에 게 앞에 거를 보충해 주죠.烦恼 둘 다 짜증나요. 그럼 연합, 병렬. 그러면 이 중에서 동목과 수식을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그래서 3번이 되는데 이해 당시에는 숨겨져 있는 수식 구조를 놓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흘려듣지 마시고 기록을 해놨다가 잘 정리를 하세요. 이 함정 포인트, 출제 의도 이런 것들을.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내시거나 푸실 때 굉장히 빨리 늘어요.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 주제 리스트 20번. 그러니까 이 중국어의 문법 특징 지금 마인드맵에서 4줄도 안 되잖아요. 4줄밖에. 근데 지금 시험이 여기에서만 지금 다 합치면 한 10대 번 나온 거잖아요. 무지무지 중요하다. 자, 한유의语法特点 보게 되면 词类和句法关系,句法成分关系复杂 라는 말이 나와요.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도 또 영어랑 비교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 변화가 있는 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품사가 다른 품사로 쓰일 때 변화를 해요.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 유머. 근데 형용사가 된다. 뭐 유머러스 막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우리도 먹다. 어미가 막 변하잖아요. 먹는 것. 먹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어는 이런 형태 변화가 없다 보니까 형태 변화 없이 얘가 자유롭게 문장 성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먹다라고 하면 동사지만 먹는 것을 좋아해. 주어 자리로 가려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我喜欢吃是很重要的 할 때 치가 안 변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명사, 대명사가 목적어나 주어를 담당하고 뭐 수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중국어는 명사가 수로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보통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그 문장 성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영어도 그러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려면 형태가 변화해야 돼요. 근데 중국어는 이런 형태 변화 없이 하나의 품사가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漂亮是女人的武器 미모는 여자의 무기다. 그럼漂亮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她很漂亮 수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漂亮的衣服 관용어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漂亮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미모는 불변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까 쌈프가 그런 애죠. 수로로 쓰이거나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얘 자체 형태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의 문제에서는 즉兴变化가 없다가 정답이 됐지만 얘가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모두 답이 될 수 있어요. 词类和句法成分关系复杂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만 그 마인드맵 3페이지에 饭后散步散步是一种很好的运动 이거랑 我喜欢散步라고 할 때 이 싼 것 산부가 형태 변화 없이 문장 내에서 다 동사인데 여기선 수로 여기선 주어 여기선 목적어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품사와 이제 문장 성분 간의 관계가 1대1이 아니다. 복잡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문법 특징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품사가 다 기능성을 가졌다. 우리가 아까 언어 기능은 팅슈어 두시에 언어 요소는 발음, 어휘, 문자, 문법.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문장 성분, 기능은 주어, 관용어 이런 거라고 보면 품사가 다기능성을 가진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품사가 형태 변화 없이 문장 내에서 다양한 성분으로 충당된다라는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자, 그럼 여기서 밑에 거는 지금 어려워요. 겸유사와 다기능성을 구별해야 돼요. 꽝저, 빵즈라고 하면 이 꽝은 빛나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꽝저, 동태 조사도 붙은 데다가 빵즈, 어깨를 드러내다. 우리 한동안 그런 패션 유행했잖아요. 이거 한쪽 어깨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거 뭐라고 하지? 오프 숄더. 뭐 좀 웃긴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꽝저 빵즈라고 했을 때 얘는 동태조사도 가지고 오고 목적어도 가져오니까 품사가 동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수러이 동사가 되어서 수러가 된 거예요. 근데 꽝동주의 부동쇼라고 했을 때 이때 꽝은 즈라는 뜻이에요.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데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면 얘는 또 품사가 변했어요. 그리고 디반 차더 딩광이라고 했을 때 보어를 담당할 수 있는 형용사는 또 품사는 또 형용사예요. 그럼 여기는 형용사가 됐어요. 公司名声好员工联想也有关 이오나 메이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또 명사 대명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또 명사로 변했어요. 그럼 얘는 각각의 문법 특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품사로 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얘는 지금 하나의 품사가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되는 다기능성의 예가 아니라 형태 변화 없이 하나의 품사가 문법적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하게 되는 다품사 현상의 예가 되는 거예요. 다품사의 대표적인 게 겸유거든요. 겸유사와 다기능성은 다르다. 근데 처음에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우시면 일단 분리해서 생각하시고 개념이 모호해지면 비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11번을 그럼 우리가 못 봤으니까 아까 정답률이 너무 높았던 관계로 11번을 비밀 문제로 놔두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한번 풀어보시게. 자, 기출문제지 9페이지로 가시면 다음에 세 문장의 예로 알 수 있는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거. 아까 우리가 똑같이 풀었던 문제잖아요. 아까 문제에서 이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근데 얘가 서술형으로 나오는 순간 뭐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词类和句法关系句法成分关系复杂不一一对应 1대1의 관계가 아니다. 혹은 중국의 词类有多功能性 다기능성을 가진다. 그래서 在句组中能充当多种句法成分이라고 해서 문장 내에서 여러 개의 문장 성분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有没有词性变化没有词性变化 형태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근데 선생님 왜 얘는 다 그 겸유사도 있잖아요. 형태 변화가 없는데. 근데 왜 얘는 품사가 안 변한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환 자체가 지금 목적어가 됐는데 얘는 왜 형태가 품사가 안 변했어요? 시환 자체가 동사성 성분을 목적어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품사가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오 메이오의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여야 해요.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변한 거예요. 타만 판허 산부 할 때 이 산부는 수어 자리에 위치했고, 그쵸? 밥 먹고 난 다음에 걸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주어, 부사어, 수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어를 충당할 수 있는 동사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산부, 시 이종 很好的运动할 때 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성분.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가 주어가 되려면 뒤에 오는 동사가 동작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규칙이 있어요. 시, 요 이러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품사를 더 갖지 않아도 이 문장에 있는 문법 특징을 만족시켰죠. 그러면 품사 변화를 하지 않는데 아까 그 꽝처럼 이렇게 품사가 변해야만 비로소 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거는 겸유가 되는 거죠.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하니까. 그리고 이때는 품사가 하나니까 다기능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별하셔야 된다. 자, 연결해서 계속 9페이지에 07-6번 방금 한 거예요.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 요거를 이제 구별한 광저방지 하면 이거는 품사상으로는 목적어를 가지고 동태조사를 가졌으니까 동사일 수밖에 없지만 이 문장 내에서는 목적어를 가진 수어가 된다. 광통주의 보통쇼 입만 나물나물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꽝은 즈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 자체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부사고 또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디반 차더 팅광이라고 할 때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닦았다 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정태 보어가 됐어요. 그럼 이럴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문장 성분은 보어. 공스 민성하오 이 회사는 어떤 그런 그 명성 뭐 이런 게 좋아서 이미지가 좋아서员工脸上그 직원들의 얼굴에도 예요광 윤기 광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오 메이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오의 목적어가 되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도출하고 싶었던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요거 자체는 겸유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요거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그쵸. 다기능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겸유사가 많은 것도 현대한어의 특징이고 다기능성을 가지는 것도 현대한어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다기능성으로 접근해서 쓰게 할 수 있고 또 요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예문을 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현대한어의 특징을 적어라 요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출문제만 활용해도 계속 그 모의고사 문제를 무한 생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1, 2월 기본 이론반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매 회차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다들 되게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8시 반에 그 확인 보고를 드려요. 기입형 10문제. 그러면 실제 모의고사처럼 긴장한 상태에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또 다 맞추면 또 도장을 드려요. 근데 아직까지 도장을 뭘로 바꿀 수 있을지는 공지하지 않았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도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참여를 해서 도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해서 조만간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주제 리스트 21번을 보시면 量词和语气词十分丰富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의 문법 특징에서 고대 언어와 달리 이제 현대 한어는 수사와 명사 결합 시 일반적으로 양사가 그 사이에 와야 돼서 양사가 풍부하게 발전했다. 이게 맞을지 틀릴지. 마찬가지로 그 마인드맵 3페이지에 이제 문법 특징의 마지막 항목을 보시면 양사, 조사, 어기조사 등이 많다라고 했어요.
조사, 어기조사 이런 것들 이제 허사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양사 많다. 아까 겸유사도 많다. 이거는 이토니오 이장즈 1, 2미는 아까도 나왔던 예문이죠. 是他吗? 是他吧. 是他呢? 할 때 마, 바, 너 어기사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전달하죠. 是他吗? 걔가 맞아? 是他吧? 걔 맞지? 是他呢? 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위치를 이런 위치치를 이용해서 조절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기출문제집에 또 10페이지로 갈게요. 아까 문법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가로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数词和名词动词结合时 그러니까 수사가 명사나 동사랑 결합할 때一般都需要在数词的后面加个量词 양사를 붙여야 된다. 로 이거는 이토니오 이장즈 1厘米 그래서 이거는 명사의 양사의 문법 특징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그 현대한어의 문법 특징으로 해가지고 이 어학 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넣은 거예요. 겹치는 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학습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그 제가 계속 모의고사를 어떻게 변형해서 내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재가 기본적으로 단권화하기 좋게 여기 주제 리스트가 있고 기존에 나온 기출문제가 있죠. 이 공간이 비어있고 뒷장도 단면이에요. 비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채워나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모의고사 샘플로 내드리면 그걸 또 응용해서 또 본인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계속 뒤에 붙여서 여기에 단권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 하시기 좋으시라고 스프링으로 드렸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게 이 한 장도 넘어가면 어떡하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A4로 해가지고 또 사이에 계속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권으로 모든 임용고시에 필요한 문제를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600페이지 됐는데 올해는 4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한두 문제밖에 안 날 거는 다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하나밖에 없는데 막 계속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 하니까 너무 두꺼워서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이미 지금 충분히 힘들다고 어제 투덜댔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받아서 모르는데 작년에는 이게 600페이지를 전화번호부처럼 그냥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라서 분철집 가가지고 분철한 거를 올해는 이렇게 잘라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 2차 합격자들, 1차 합격자들 뒤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 책 보니까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또.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다, 이미. 그러니까 그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붙여가지고서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학습을 해볼게요.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졸리니까. 예, 나도 좀 일어나고.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OX니까 빨리빨리 한 번에 OX로 몸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야지 또 이렇게 눈치로 얻어 걸리는 거 없으니까. 자, 1번. 수학의 연구 범위는 한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문자학, 한자의 의미를 연구하는 홍보학, 한자의 뜻을 연구하는 성운학을 포함한다. 하나, 둘, 셋. 자, O 하신 분 앉으세요. 자, 뭐가 틀렸어요? 음을 연구하는 훈고화. 이거 틀렸죠. 자, 첫 방부터 무너지나요? 자, 두 번째. 보통화의 정의는 이 베이징语为标准인 이北方话为基础方言以典范的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现代汉民族共同语. 자, 1, 2, 3. 5 하신 분 앉으셔야겠죠? 자, 뭐 틀렸어요? 이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 명청대 백화 안 된다 그랬잖아. 오. 확 줄었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야외, 통일관화,国语, 보통화, 베이징화는 모두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하나, 둘, 셋. 자, X 하신 분 앉아야 되죠? 자, 야외, 통일관화. 이거는 시대별. 그쵸? 国语, 보통화. 아니다. X가 맞죠? 베이징화. 다시. 5 한 분이 앉으세요. 5 한 분이 앉으세요. 자, 미안해요. 자, 베이징화를 못 봤어요. 자, 베이징화는 표준어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 앞에 5개는 모두 다 표준어이다. 자, 자기 탈락했다고 재미없어 하지 말고 자, 끝까지 봐요. 자, 방언은 왜냐면 이 확인학습을 또 다 채워서 올리면 또 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방언은 고유의 언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고 각 방언 간에는 음성 어휘 문법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화와 대입된 독립된 언어로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X. 그쵸? 5 앉으시고. 자, 아까 왜 안 낸다 그랬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에 대응되는 음성 체계가 있고, 그쵸? 어휘도 공용의 단어, 단위, 어소라든가 단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문법도 유사하고, 문자는 통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다. 5번에 중국어 방언 간의 차이는 주로 음성, 어휘, 문법 등 각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음성에서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고 그 다음 어휘, 그 다음에 가장 차이가 적은 것은 문법이다. 하나, 둘, 셋.
맞네요. 자, 5. 예. 자, 그 다음. 북방방언의 대표 방언은 베이징화, 우방에는 대표 방언은 수조화, 커자는 메이센화, 쌍방에는 장샤화이다. 하나, 둘, 셋. X야? 그럼 뭐가 틀렸을까? 장사화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창화 같아? 이거 뭐니? 나도 헷갈린다. 5야? 아, 5. 자, 그럼 5 하신 분만 남고, X는 앉으시고. 자, 혼자 남으면 도장을 W 드리겠어요. 자, 중국어의 음성상의 특징으로는 복모음은 있지만 복자음은 없다. 단, 쯔, 치, 시, 엉 등은 예외이다. 중국어의 성조는 음이 변별 기능을 할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짜이지엔. 자, 쯔, 치, 시, 엉이 예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두 개의 음소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자모, 그 음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얘가 복자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가 복자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복자음은 없다. 근데 성조는 음이 변별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남은 두 분께는 도장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앉은 채로. 자, 중국어의 어휘 특징은 추안, 치와 같은 단음절사가 우세를 차지한다. OX. 자, 하나, 둘, 셋. X. 근데 앉으니까 다 잘하네. 예. 쌍음절 단어가 우세를 차지한다. 9번. 중국어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리버음으로 어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순과 겹유사의 구사가 중요하다. OX. 하나, 둘, 셋. 자, 겹유사가 아니죠. 허사. 아까 배운 게 다 허사가 됐어요, 지금. 자, 10번. 중국어에는 문장과 단어, 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자, 그래서 띠전, 身体健康, 火车开动는 모두 동목관계로 구성된다. OX. 하나, 둘, 셋. 자, 동목이 아닌 문이다. 뭐였어요? 주술관계, 주술관계. 그러니까 이걸 틀리시는 분은 일단 아는 게 나오면 거기서 기뻐서 뒤를 생각 안 해요. 여기까지 맞았어.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중국어의 품사와 문장 성분은 내부 구조가 일치하며 1대1로 대응된다. 가령 명사는 주로 주어가 되고 동사는 주로 수로가 된다. 하나, 둘, 셋.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로 명사는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관용어가 될 수도 있고 수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품사가 가지는 다기능성에 대해서 위배하는 설명이잖아요. 12번. 고대 한어와 달리 현대 한어는 수사와 명사와 결합시 사이에 일반적으로 양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양사가 풍부하게 발전하였다. 하나, 둘, 셋. 오. 고대 한어와 달리 현대 한어는 수, 량, 명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사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대 한어의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신 거는 더 오래 기억이 남으실 거니까 많이 틀리신 분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의 훨씬. 예.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점심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끝나고 오면은 지금 교과 교육하고 고대 현대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그럼 오늘 문법이랑 어학을 한 내용이 많으니까 오후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시고 고대 교과 현대 부분은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주시면 끝나고 나서 바로 들으시고 내일 또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졸려서 오후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요. 밥까지 먹으면은 지금 견디지를 못하고 있어요. 집중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오후 수업을 지금 이대로 하면 한 6시 정도에 끝날 거예요. 왜냐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다 들으시면 너무 힘들고 오전에 중요한 내용을 많이 했던 게 많아서 복습을 바로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일단 스터디를 하시고 오늘 수업 분량은 제가 찍어서 저희 원노트에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럼 다 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 조금 기다리시면 월요일날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빨리 듣고 싶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바로 올려서 업로드를 할게요.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오늘 복습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에서 나머지 부분 들으시고 또 스터디 원들이랑 복습하시고 오늘은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